귀령문주는 말없이 심야의 불청객을 응시했다. 귀령문의 문주로서 도상검림을 헤쳐온 그였기에 수많은 침입자들을 겪어보았다. 그 종류는 다양했다. 기백이 넘치는 자, 치밀한 자, 싸움을 잘하는 자, 그리고 교활한 계략의 대가도 있었다. 간혹 기백 넘치고 치밀하며 싸움도 잘하고 계략에도 능한 자도 있었다. 물론 그런 자들조차 이 장원을 살아서 나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눈앞의 사내는 지금까지 마주했던 모든 침입자들과는 달랐다. 인생의 맵고 쓴맛을 다 본 듯한 그 피곤한 눈을 들여다보니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젠장, 오늘이 내 제삿날인가? 귀령문주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차분하게 물었다.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참으로 듣기 좋았다. 그렇다면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그는 그 듣기 좋은 목소리가 죽기 좋은 날이군. 이 귀신 같은 놈아 라고 말하지 않기를 빌었다. 부탁할 것이 있어 왔어. 지옥문 앞까지 떠밀렸다가 돌아온 기분이었던 귀령문주는 안도하며 물었다. 말해보게. 그러자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부탁보다도 경악스러운 말이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를 과거로 보내주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귀령문주는 미묘한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조용히 물었다. 어찌 필멸자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가? 내 어찌 알겠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귀환수를 펼칠 수 있는 당신이 알려줘야지. 귀령문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 술법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대귀환술은 가문 내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비기였다. 서진, 그리운 이름에 귀령문주는 감정이 북받쳤다. 내 동생을 어찌 아는가? 내가 방랑하던 시절의 동료였어.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죽었어. 아. 귀령문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귀환술은 수백 년 동안 그의 가문에서 연구되고 전승되어 왔다. 아버지 세대에서도 미완성이었기에 그와 그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대귀환술을 완성하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10년 전 동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한밤중에 도망치듯 가문을 떠나버렸다. 귀령문주는 그녀를 이해했다. 가문이 대업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전체를 연구에 바쳤다. 서진이는 어떻게 죽었는가? 복수는 내가 했으니 걱정 마시오. 그녀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오라버니도 그러길 바란다고. 대업 연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살라고 말이오. 귀령문주는 깊은 회한에 잠겼다. 남자는 그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대업을 완성했어? 귀령문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대에서 마침내 대업을 완성했다. 순간 남자의 얼굴에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환하게 웃으니 그제야 남자가 꽤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어? 정할 수 없는 일이지. 10년을 돌아갈 수도 30년을 돌아갈 수도 있다. 갓난아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고작 어제로 돌아갈 수도 있지.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소.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군. 귀령술사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대회귀술은 불가능하오. 가능했다면 내가 먼저 돌아갔을 테니. 대회귀술을 완성했다고 하지 않았소? 대회귀술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재료는 내가 구하겠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텐데. 말해보시오. 대회귀술에 필요한 99가지 재료 중 내가 끝내 구하지 못한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것부터가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지. 뇌명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풍천교의 식물 말인가? 그렇소. 바로 그것이오. 풍천교는 혈교의 후예이자 사파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다. 대회귀술을 펼치기 위해선 뇌명종이 울릴 때 나오는 음파가 필요하오. 허나 그 뇌명종은 풍천교의 보물로 교주의 보좌 뒤편에 놓여있지. 그런데도 가져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귀령술사는 뇌명종을 빌려달라는 말조차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랬다간 그 성질 더러운 풍천교주 손에 일족이 몰살당할 터였다. 가져오겠어. 단호한 대답과 함께 사내는 그가 만류할 틈도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미친놈인가? 그땐 누이의 안부를 좀 더 묻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귀령술사는 그리 생각했다. 몇 년 후 사내가 돌아왔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던 그가 다시 귀령술사 앞에 나타났다.
그의 등에는 커다란 뇌명종이 들쳐매여 있었다. 종에 새겨진 악귀들은 사파에서 이곳까지 온 머나먼 여정에 화가 난 듯 더욱 흉측해 보였다. 한번 쳐보겠어? 눈을 동그랗게 뜬 귀령술사는 뇌명종을 몇 번이고 뜯어보았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믿기 힘들었지만 이것은 혈교의 혈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진짜 뇌명종이었다. 미친놈, 이걸 대체 어찌 구했단 말이냐? 나는 한다면 하는 사내여. 다음 재료는 무엇이오? 사내의 담담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지난번 호언장담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내 귀령술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운 좋게 풍천교의 신물을 가져왔다 한들 다음 재료는 구하지 못할 것이오. 무엇이오? 신용세가의 신물인 신묘양로여. 대회귀술에는 신묘양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필요하지. 신용세가 무림맹이 문을 닫은 후 급부상한 가문으로 새로운 정파의 상징이자 가장 큰 힘을 가진 곳이었다. 풍천교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알겠어. 향로를 가져온 뒤에 세 번째 재료를 듣도록 하지. 뇌명종을 내게 맡기고 가다니 내가 이걸 들고 도망치면 어쩔 셈이오? 풍천교에 알리겠어. 당신이 종을 들고 도망쳤다고. 배짱이 있으면 해보라. 는 말을 남기고 사내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렀다. 올해는 정말 가져올까? 해가 거듭될수록 드는 위문이었다. 그런 위문이 대여섯 번 반복된 어느 가을, 사내가 신묘양로를 가지고 돌아왔다. 정말 가져왔군. 귀령자는 제 눈으로 신묘양로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가져온 겐가? 이야기하자면 책으로 대여섯 권은 좋게 나올 걸세. 말해보게. 10권이라도 읽을 테니 궁금해 죽겠네. 그럴 시간 없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 사내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만한 능력이면 현생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길을 쓰고 돌아가려 하다니. 돌아가려는 이유가 복수 때문인가? 그렇다. 자네 실력이면 현생에서도 복수는 할 수 있을 텐데. 불가능하다. 대체 원수가 누구기에? 사내의 입에서 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화무기. 그 이름에 귀령자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화무기. 그에겐 두 개의 칭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삼봉. 학문이나 예술의 조예가 깊은 어느 노학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칭호. 하지만 그의 봉은 봉우리 자가 아니었다. 밭들봉, 자도 아니었다. 화무기의 봉은 봉이날 자였다. 정파 무림맹을 봉하고 사파 연맹을 봉하고 마교를 봉했다. 무림을 지탱하던 3대 세력의 수장들이 모두 그의 손에 죽었다. 무림맹주도 사파 연맹주도 천마도 죽었다. 그들의 가문과 항복하지 않은 고수들 또한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리하여 붙은 두 번째 칭호가 고금제일인 화무기. 이 시대의 절대적인 지배자, 3대 세력을 봉한 화무기는 자신의 거처를 천하제일맹이라 칭했고 그를 숭배하는 수천의 고수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무림을 통일한 그를 무신이라 불렀다. 이런 회귀를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아닌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어떻게? 그는 무림 역사상 최고의 무공 천재인데 나 또한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하늘이 내린 천무지체를 지닌 몸이지 않은가? 나 역시 천무지체다. 뭐라고? 자네 대체 누군가? 그놈에게 죽은 천마가 내 아버지다. 느낌표. 귀령술사는 남자의 말에 크게 경악했다. 죽은 천마의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야 남자가 보인 행적들이 이해가 갔다. 범상치 않은 인물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체가 이리 대단할 줄이야. 그런데 어찌 살아남았어? 그러자 남자가 옷을 풀어 헤쳤다. 가슴에 남은 흉터는 맙소사 귀신이 아니시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다. 눈을 떠보니 시체 더미 속이었다. 산채로 묻히기 직전 그곳을 기어나왔지. 그런 사연이 있었군. 내가 화무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건 날 죽이려 해서가 아니다. 내 아버지를 죽여서도 뱀 같은 내 형을 죽여서도 아니지. 마도의 길을 걸었으면 누구 손에 죽든 무슨 상관인가? 그럼 그날 화무기는 무공을 모르는 하녀와 요리사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죽였다. 키우던 개와 고양이까지 죽였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몰살했다. 거짓말, 믿을 수 없어. 믿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귀령술사는 남자의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봐온 그는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는 원대한 뜻을 품은 대엽일 수도 있겠지. 마교의 뿌리를 뽑았다고 칭송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화무기는 그저 내 가족을 죽인 원수이자 일말의 자비도 없는 냉혈한 일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서는 그를 죽일 수 없으니 돌아가서 죽여야만 한다. 죽이기 전에 물어야겠다. 그토록 강한 내놈이 어린아이들까지 죽여야만 했냐고. 귀령술사는 멍한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사내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자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날 날 지키려던 내 호위가 여기에 구멍이 뚫려 죽었다. 변변한 친구 하나 못 사귀고 장가도 못 가본 놈이었지. 밤낮으로 날 지키느라 이제 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해. 세 번째 재료는 뭐지? 당신은 참으로 바쁜 몸이다. 다음 재료나 말해. 귀령술사는 남자를 만난 이래 가장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이번엔 구하지 못할 것이오. 뭔데? 만년화리의 내단이요. 만년화리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기록이 300년 전이니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오. 빌어먹을 대법이군. 그냥 여기서 널 베어버릴까? 제발 참으시오. 그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려. 이번엔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여보시오. 만년화리가 낚싯대 던진다고 덥석 물 줄 아시오? 만년화리도 결국 잉어 아닌가? 이 세상 어딘가 물속에 있겠지. 기다려. 반드시 가져올 테니. 불가능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귀령술사는 자신의 누이 이야기나 아직도 모르는 남자의 이름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무심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세상은 여전히 화무기의 것이었다. 화무기는 더욱 강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끝없는 수련으로 무의 궁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천하제일맹은 그를 따르는 12명의 절정고수가 다스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12지왕이라 불렀다. 절대자가 무림을 통일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12지왕과 관련된 온갖 불의가 판을 쳤다. 그들의 눈에 들면 명성을 얻고 거스르면 목숨을 잃었다. 정파, 마교, 사파로 나뉘어 있던 시절보다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한편 무림맹과 사파연맹, 그리고 마교는 여전히 봉인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화무기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봉인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모를 계곡 어딘가에서 죽었으리라 생각될 즈음 그 사내가 돌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 사내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으나 지금은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인이 되어 있었다. 사내에게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숙한 기운이 풍겼다. 그는 변해 있었다.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듯 얼굴과 몸은 검게 그을렸고 새로운 흉터도 몇 개 늘어 있었다. 무섭도록 변했지만 차가우면서도 맑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그의 눈빛만은 처음 그를 찾아왔을 때와 같았다. 자, 이것이 만년화리의 내단이오. 그가 내민 상자 안에는 정말로 만년화리의 내단이 들어있었다. 정말로 존재했구나. 귀령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체 어떻게 구한 겐가? 있을 만한 곳은 모조리 뒤졌어. 등산, 수영, 잠수, 야영의 달인이라 자부할 수 있지. 아마 눈을 감고도 중원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거요. 실로 대단하군. 이걸 구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미치지 않은 게 대단한 거요. 귀령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은 만년화리의 내단이 아니라 저 사내의 위지 그 자체가 아닐까. 사내의 몸에서 하늘색 위지가 흘러나와 내단을 형성하는 기이한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사내가 다시 그를 재촉했다. 자, 다음 재료는 뭐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가? 이전 재료들을 구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무용담이 있었겠는가? 만약 자신이었다면 누구에게든 그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자랑은 나중에 그놈을 죽인 뒤 시체에다 대고 할 거요. 몇 번이고 말하고 미라로 만들어 놓고 평생 자랑할 거요. 내 놈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그런 농담을 하다니 위외로군. 귀령자는 이 사내와 함께 웃고 담소를 나누며 무림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내는 언제나처럼 서두르고 있었다. 자, 네 번째 재료는 무엇이오? 돈일세. 예상치 못한 대답에 사내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오? 500만 양일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사내의 반응은 흔들림이 없었다. 다녀오겠어. 귀령자는 만약 자신이 1억 양, 아니 10억 양을 불렀더라도 이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녀오겠다고 말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사내는 그저 묵묵히 목표를 향해 걸어갈 위인이었다. 귀령자는 한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위지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그 극단을 목도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게. 왜요? 돈은 내가 대겠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대퇴보궁을 위해 모아온 돈이 있네. 그 돈을 쓰겠네. 이유는요? 대퇴보궁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와 우리 가문이 오랜 수건이기도 하기 때문일세. 좋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군. 사내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럼 오늘은 나와 술 한잔 하겠나? 딱 한 잔만 하고 가겠어. 무정한 친구로군. 그가 술을 꺼내오자 둘은 마당 바위에 나란히 앉아 큰 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두 사내는 천천히 술을 음미했다. 처음 만났을 때 자네나 나나 혈기왕성했지.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그대로일세. 젊게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어찌 그리 애를 쓰는가? 젊었을 적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50살에 돌아가든 60에 돌아가든 100살에 돌아가든 나는 그때 자네를 찾아갔던 그 사람이네. 내 시간은 그날 멈췄어.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가상한 노력이지만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저 사내의 위지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회 기술이 정말 성공해서 자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말해보게. 과거로 돌아가면 부디 나를 꼭 찾아주게. 그런 다음엔 귀령사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혼인을 막아주게. 뜻밖의 부탁에 사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들이 만난 이래 사내가 웃은 것은 처음이었다. 농담이 아닐세. 제발 꼭 막아줘야 하네. 500만 양보다 그게 더 중요한가? 나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네. 차라리 평생 혼자 살라고 하게. 제발 그리해주게. 알겠네. 귀령사는 자신이 혼인한 해를 알려주고 다시 한번 간청했다. 약조하게. 반드시 막아주겠다고. 약조하지. 두 사내는 남은 술을 모두 비웠다. 마지막 재료는 뭔가? 자네도 아는 물건일세. 그게 뭔가? 마혼정일세.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내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자네 선친의 식물이지. 알고 있네. 아버님께선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지. 가지고 있나?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네. 혹시라도 화무비가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되는가? 그럼 그간의 세월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지. 다행히 총본산에 남아있다 해도 손에 넣기 쉽지는 않을 걸세. 현재 마교는 새로운 교주를 중심으로 봉인된 상태였다. 화무비의 힘 때문에 봉인을 풀지는 못했지만 마교는 지난 몇 년간 힘을 키우고 기반을 다져왔다. 전대 교주의 아들인 그를 반길 리 만무했다.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다시 나타나면 현 교주가 그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래도 총본산에 있기를 바라야지. 너무 오래 걸리진 말게. 나도 이제 늙었네. 내가 돌아오기 전에 죽지 말게. 술은 고마웠네.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켠 사내는 자리를 떴다. 귀령술사는 사내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떠나간 사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귀령술사에게도 저승꽃이 피어 있었다. 오늘도 그는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늘 사내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귀령술사는 헛것이라도 본 듯 눈을 비볐다. 누군가 비틀거리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내였다. 마지막 재료를 구하기 위해 떠났던 사내가 돌아온 것이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오른쪽 눈과 왼쪽 팔을 잃은 상태였다. 옷을 벗기면 온몸이 흉터로 뒤덮여 있을 것만 같은 몸은 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모습에 귀령술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내는 마온의 정수를 건네주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자네, 대체 어떻게 마온의 정수를 구해온 겐가? 대회 기술을 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귀령술사는 그를 부축하여 술법을 행할 공간으로 갔다. 그곳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토록 기다렸던 마지막 재료, 귀령술사는 마온의 정수를 받아 중앙에 놓았다. 그러자 활용점정처럼 마온의 정수가 환하게 빛나며 그 주위로 온갖 기묘한 그림과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귀령술사는 그 앞에 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푸른빛과 붉은빛이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뇌명종이 울리고 신묘양로에서는 향이 피어올랐다. 귀령술사의 주문이 절정에 달한 순간 주요 재료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아른거리는 빛의 고리가 나타났다. 마치 어딘가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해냈네. 귀령술사의 얼굴에는 감격이 차올랐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가문이 염원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귀령술사는 기둥에 기대어 있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일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를 깨워 부축하는 대신 귀령술사는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네. 그는 혼자 과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미안하네. 이 사내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기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은 다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반드시 자네를 찾아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알려주겠네. 약속하지. 귀령술사는 몸을 일으켜 빛의 고리를 향해 돌아섰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가문이 수건이자 나의 염원이기도 했네. 그가 빛의 고리를 향해 걸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귀령술사는 움찔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마혈이 찍힌 것이다. 언제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등 뒤에서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기절한 줄 알았던 사내가 몸을 일으켰다. 이보시오. 귀령술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내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귀령술사 앞에 섰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대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사내는 귀령술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늙고 쇠약한 귀령술사의 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귀령술사는 사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자신만은 이래서는 안 되었다. 이 대업을 위해 사내가 얼마나 힘들게 재료를 준비했는지 아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내가 귀령술사의 멱살을 쥔 손을 놓았다. 나 또한 이기적인 놈이지. 나만 생각했기에 그 모든 재료를 모을 수 있었던 게야. 그러니 괜찮소. 다른 놈이었다면 일장에 쳐 죽였겠지만 나는 그대를 이해하오. 사내는 귀령술사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따뜻하게 말했다. 평생을 나 하나 보고 기다려주어 고맙소. 사내의 진심 어린 말에 귀령술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함과 후회스러움이 뒤섞였다. 더 좋은 이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귀령술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처럼 세상이 멈췄다. 깜짝 놀란 사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움직임이 멎어 있었다. 날아가던 나비는 그림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던 풀잎은 기울어진 채 멈춰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귀령술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흘리던 눈물 또한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사내는 과다출혈로 헛것을 보는가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내를 제외한 모두의 시간이 멈춘 그곳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노인의 말에 사내가 놀라 물었다. 누구시오? 너를 과거로 보내줄 수 있는 자다. 느낌표. 어찌 일개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영물과 신기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더냐? 노인이 손을 들자 사내가 평생을 바쳐 모았던 5개의 신기가 다시 나타나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대과거의 기술과 함께 사라졌던 재료들이었다. 그 순간 사내는 알았다. 노인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였다. 이 위대한 술법의 진짜 재료는 이 유물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 네가 바친 노력이었다. 노인이 손을 흔들자 유물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너는 시험에 통과했다. 너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지. 그리고 그 귀령술사를 용서한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너는 가장 쉽게 통과했어. 남자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하늘이 무심하다고, 하늘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늘이라 할 수 있는 존재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내 놀라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야만 응답하는 존재인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요?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너보다 나를 더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같이 나를 만나는 자들도 있지. 하지만 내 소원 같은 건 나도 그리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남자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소원은 부자가 되거나 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소원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돌아가게 해주시오. 그런 다음에는 죽여야 할 자를 죽이고 죽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화무기를 죽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다. 그리고 제 삶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화무기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후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그리 후회되느냐? 모든 것이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제가 이끈 게 아니라 떠밀려온 삶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다 그대로 끝나버렸죠. 당신이었어? 나를 떠밀렸던 게? 노인은 어색하게 껄껄 웃으며 물었다. 복수를 끝낸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이어 천마가 될지,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살지, 천하의 미녀들을 모두 차지하는 생마가 될지, 문파를 떠나 쓰레기들을 패고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아니면 저 자신이 쓰레기가 될지,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나 또한 네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궁금하구나. 그 새로운 삶을 기대하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술이나 한잔하지.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사라졌다. 다음? 그는 언젠가 노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동시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허공에 멈춰있던 나비가 날갯짓하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공중에 얼어붙어 있던 귀령술사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남자는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귀령술사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위대한 술법이 천명과 연결된 장대한 것이었음을. 비록 최종 결정은 하늘이 내렸지만 귀령술사의 술법은 분명 그를 하늘과 연결해준 매개체였다. 귀령술사는 절박한 얼굴로 애원했다. 아,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알지만 제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제 혼인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이 늙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지옥이냐? 더 뜨거운 지옥입니다.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놈의 거식이라도 떼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심하더냐? 더 심합니다. 좋아. 그렇다면 날 배신하려 한 벌로는 그걸로 충분하겠지. 그러니 그 지옥을 한 번 더 겪어봐라. 아, 이봐, 제발. 사내는 절규하는 귀령사를 뒤로 한 채 빛의 고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를 감싸 안고 찬란하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빛의 고리를 보며 귀령사는 격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결국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 나도 갈래. 으아아, 나도 가고 싶단 말이다. 나는 눈을 떴다. 살면서 수없이 눈을 뜨고 감았지만 이번만큼 절박했던 적은 없었다. 제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제발.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회귀하기 전 겪었던 모든 고난을 보상해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광장처럼 넓은 연무장 위에 서 있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고수들 너머로 거대한 마상들이 보였다. 붉고 푸르고 노란 마상들은 연무장을 중심으로 서로 격돌하는 형상이었다. 그 거대한 검과 도화 주먹이 연무장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멀리에는 더욱 거대한 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천하를 내려다보는 검은 마상은 천마신교의 상징 그 자체였다. 과거로 돌아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와, 나의 귀환을 축하하듯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천마신교의 마인들이 연무장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그때 반대편에서 한 사내가 연무장 위로 올라섰다. 신마대전이 열리는 날이구나. 이맘때쯤 아버지는 차기 교주를 자신의 혈육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었다. 그 선언으로 교단은 발칵 뒤집혔다. 이제 실력만 있다면 누구든 천마가 될 수 있었다. 그 선언에 무게를 더하듯 아버지는 교단의 신진 고수들을 위한 무예 대회를 열었다. 그것이 바로 신마대전이었다. 그리고 신마대전의 우승자에게 자신의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었다. 우승자가 이기든 아들이 이기든 상관없이 천마는 승자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신마대전의 열기가 오죽했겠는가? 수많은 교단의 젊은 고수들이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참가했다. 열흘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승자가 가려졌고 그가 선택한 상대는 바로 나였다. 검무급, 검무급. 호걸들이 내 이름을 연호했다. 귀령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름. 나는 천마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 검무극이다. 호걸들이 검무극을 응원하자 내 상대인 대회의 우승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쳇, 이 승부가 끝나면 저들이 외치는 이름이 달라질 거다.
내 신분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을 테니. 그때는 그가 나를 선택한 것이 불쾌했다. 형님보다 나를 쉬운 상대로 보았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자식이 나를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기권하는 게 어때? 녀석은 벌써부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 대결에서 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상대의 졸렬한 수작 때문이었다. 상대는 내 주방의 요리사를 매수해 일시적으로 내공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공독을 음식에 탔다. 평범한 상공독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비무처럼 격렬한 상황에서 내공을 흩어버리는 특수한 종류였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사파련에서 개발하여 암암리에 유통하던 흑승이라는 이름의 상공독이었다. 어쨌든 그날 비무에서 패한 후 아버지께 사실을 고했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그깟 장패에 넘어간 것을 질책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 후로 나는 그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연달아 무리수를 두었다. 당시 나의 적은 형제나 다른 후계자 후보들이 아니었다. 나의 적은 나 자신의 조급함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나를 가련하게 여기시던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다. 연이은 실수와 실패로 나는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후계 구도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모든 것은 오늘의 패배에서 시작되었다. 그 운명적인 분기점에선 나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내 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군중 속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고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정말로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이 구평호를 무시하는 것은 곧 내 사부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 아, 맞다. 구평호였지. 마도팔왕 중 하나인 혈천도마 9000패의 7제자 중 5제인 구평호. 분명 온갖 비겁한 수를 써서 천마대전에 오른 놈이겠지. 어이,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무시하는 건 너인데 왜 내 사부를 끌어들이나? 군중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혈천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매화검왕 계열의 마인들이었다. 이 공자, 일이 나를 도발하는 것을 보니 실력에 자신이 있나 보군.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저 멀리 상석에 앉아 계신 천마를 바라보았다. 수천의 마인들이 모인 곳에서도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듯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계셨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 이곳에서 천마를 찾아보라고 해도 분명 찾아낼 것이다. 아버지의 존재감은 흑백 그림 속 핏빛 원 하나를 보는 듯했다. 아버지의 좌우에는 본교를 대표하는 8명의 고수, 마도팔왕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곁이기에 몸을 낮추고 있을 뿐 그들 역시 막강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나를 향한 그분의 눈빛 속에서 나는 생각을 읽었다. 이 궁지를 어찌 타게 할 것이냐? 당시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눈빛이었다. 아, 아버지는 내가 상공독에 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후계 다툼에 무심하고 무지한 척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니. 과거와 같은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모든 걸 알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패배한 뒤 고자질하는 것은 하책이다. 독을 핑계로 비물을 미루는 것은 중책이다.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기는 것은 상책이다. 당연히 나는 상책을 써야 했다. 모델,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덥수룩한 꼬맹이가 아니었다. 심지어 아버지보다도 훨씬 긴 세월을 살았다. 사실 구평호 정도는 내공 없이 싸워도 한 수면 끝낼 상대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마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한 실력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나는 손을 높이 들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다. 본교의 영웅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는 자랑스럽게 선언하겠다. 내공을 쓰지 않고 구평호와 맞서겠다. 내공 따위 쓰지 않아도 이길 자신 있다. 내 선언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반면 구평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일그러졌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묻고 싶어 미칠 지경일 거다. 상공독에 대해 어떻게 알았지? 싸움이 벌어져야만 발동하는 독인데 궁금해 죽겠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기만 내공을 쓴다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 터였다. 당혹감을 이기지 못한 구평호가 시뻘개진 얼굴로 외쳤다. 이 공자께서 정 그러시다면 저 또한 내공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다. 그의 추종자 몇몇이 박수를 쳤지만 환호는 없었다.
그의 선택으로 내공을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의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 뻔했던 것이 둘 다 내공 없는 시시한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실망의 한숨 소리까지 들려왔다. 구평호는 당황했고 그 당혹감은 나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이공자님, 비록 내공은 쓰지 않더라도 제 검에는 눈이 없으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나는 그의 경고를 한 귀로 흘리며 내 몸을 살폈다. 젊은 육체를 가졌다는 낯선 감각이 나를 지배했다. 그때 쓰던 검이 장난감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이 몸이 정말 내 뜻대로 움직여줄까? 아포스트로피. 구평호는 기세 좋게 칼을 뽑았지만 나는 반대로 검을 불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검을 썼다간 내 진짜 실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할 때 환호하는 것이 마인의 본성 아니던가? 당연히 구평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교주님의 핏줄이시니 죽이진 않겠지만 팔 하나는 가져가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평호는 나를 향해 뛰어들어 거리를 좁히고 내 어깨를 노리며 칼을 내리찍었다. 쇠액. 나는 다가오는 칼날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다 몸을 비틀어 피했다. 좋아. 아주 좋아. 아포스트로피. 내 몸이 뜻대로 움직여줄까 하던 걱정은 기우였다. 예상보다 더 빠르고 활기차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마치 내 몸이 말하는 것 같았다. 잊었느냐?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의 너다. 하루 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았던 시절. 꽉 쥔 주먹으로 무엇이든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 이 나이 때 내 심장은 이렇게나 힘차게 뛰었었지. 아포스트로피. 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내 미소를 본 구평호는 더욱 날뛰었다. 이 미친 새끼가 웃어? 눈이 시뻘개진 구평호는 노골적으로 급소를 노리며 칼을 휘둘렀다. 내공을 끌어올려 검기까지 뿜어낼 놈이라 더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끈질기게 팔을 노리는 칼날을 피하며 그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구평호가 필사적으로 숨을 헉 들이쉬며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내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파고든 후였다. 퍽 뒤로 밀려나는 구평호에게 그림자처럼 달라붙었다. 연달아 주먹이 터져나갔다. 첫 번째 쾌격이 코뼈를, 두 번째 중격이 갈비뼈를 분쇄했다. 내공을 쓰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단련한 무인이었다.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는 우리가 아니던가. 그의 몸이 버틸 리 없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놈의 손목을 낚아챘다. 독을 쓴 손이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그의 팔을 붙잡고 뛰어올랐다가 그대로 발을 내리찍었다. 황! 발바닥에서부터 전신으로 올라온 힘을 이용해 내 무릎을 지렛대 삼아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꽈드득! 해일처럼 퍼져나간 충격파가 손목과 팔꿈치, 어깨까지 완전히 박살냈다. 흐아악! 끔찍한 비명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칼을 쓰던 팔과 어깨가 완전히 박살났으니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와! 어설픈 승리가 아니라 볼거리까지 충분한 압승이었기에 모두가 만족했다. 혈천도마 쪽의 마인들이 야유를 보냈지만 그들의 야유는 끝없는 환호성에 묻혔다. 객석에 앉아있던 혈천도마는 제자가 박살나는 와중에도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흥분과 환호, 고통스러운 신음이 잦아들자 아버지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의 새하얀 위복에 수놓인 붉은 용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보였다. 그와 함께 있던 팔대마군이 일제히 일어섰다. 촤르륵 파도가 퍼져나가듯 연무장에 있던 모든 마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대자에게 예를 표했다. 천마 거무진, 이 시대의 최강자. 일단은 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몸을 꿰뚫을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강렬한 시선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인들 나눠봤을 리가. 결국 내가 생각하던 아버지는 추측과 편견, 그리고 소문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관계에 있어서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똑바로 보고 제대로 들으라고. 답은 내 안에 있지 않다. 상대는 저기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표정이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 수많은 견제와 음모 속에서 만마를 호령하는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사내 하나가 있을 뿐인데 무심함과 퉁명스러움은 그저 그 결과일 뿐이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인다. 소원이 무엇이냐? 내공을 싣지 않아도 쩌렁쩌렁한 아버지의 목소리는
듣는 이를 주눅 들게 하는 힘이 있었다. 모두가 내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그 옆에 선 팔마왕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잔뜩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제 소원은 이날로 돌아올 줄은 몰랐기에 나는 본능을 따랐다.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가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원이었는지 아버지가 움찔했다. 지켜보던 마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 소원을 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후계자가 되겠다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을 테니 보검이나 무공 비급을 달라고 할 줄 알았겠지. 나와 사냥을? 네, 단둘이서 말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젊은 시절엔 사냥을 즐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사냥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일 새벽에 떠난다. 할 말을 마친 아버지가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흑백의 그림 속에서 붉은 천마가 홀로 걸었고 모든 마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천마와 팔마왕이 사라지고 나서야 도끼 어린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저런 멍청한 놈, 고작 저따위 한심한 소원이나 빌다니. 돌아보니 사형제들에게 부축받아 실려나가는 구평호가 보였다. 팔이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에게 말했다. 미안, 이름이 뭐였더라? 끝까지 무시당한 구평호가 악을 썼다. 으아악, 저놈을 죽여, 사형, 제발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비무가 끝난 이상 누구도 감히 내게 달려들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구평호를 데리고 사라졌다. 내가 돌아왔으니 이제 너희들의 막무가내 인생도 재미없어질 거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날 돌려보내준 하늘에 감사했다. 그리고 비록 날 배신하려 했지만 대공을 완성시켜준 귀혼사에게도 고마웠다. 정말로 고맙다. 지금의 내 나이처럼 싱그러운 파란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처소로 돌아온 나는 동경 앞에 섰다. 젊어진 내 모습은 싱그럽고 생기가 넘쳤다. 거울만 보며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젊어진 모습을 즐기다가 문득 화무기가 생각났다. 그 자식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강해지기 위해 어디선가 지옥 같은 훈련이라도 받고 있으려나? 더 강해지기 전에 찾아내 죽일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텐데. 문제는 화무기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무림에 나타나 3절을 이룬 후 속세를 등지고 응거했다. 그에 대한 정보는 전무했다. 중원 전역에 사람을 풀어 화무기라는 자를 찾는 것 또한 그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였다. 결국 화무기보다 강해지는 것이 최선이었다. 다행히 하늘은 내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더 강해질 것이다. 화무기를 생각해서일까? 단전의 내공이 꿈틀거리며 반응했다. 상공독은 언제 당했냐는 듯이 사라져 있었다. 비무가 끝난 뒤에도 중독의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보니 구평호가 제대로 된 독을 구했나 보다. 그러니 감히 천마의 혈족에게 상공독을 쓸 생각까지 했겠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이안. 내 부름에 문 밖에서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도련님, 들어오너라. 이내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 무복이 터질 듯했으며 뚱뚱하다기보다는 비만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다. 나의 호위무사, 이안.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이 그녀가 익힌 무공 때문이라는 것을. 아니,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전신석 화공, 일시적으로 살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비기. 그녀에게만 은밀히 전수된 비전의 무공이었다. 몸집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은 이 무공의 치명적인 부작용이었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보며 물었다. 나, 어떠냐? 거울 속에서 그녀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무림에서 가장 잘생기셨습니다. 이안의 목소리는 이토록 듣기 좋았다. 중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뽑는 대회가 열린다면 그녀가 우승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다. 재미없군. 월봉을 주는 분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법이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성격도 이리 명랑했다.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치자 이안이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날 내가 살아남은 것은 이안 덕분이었다. 그녀는 화무기가 나를 죽이기 위해 보낸 검기에 자신의 몸을 던졌다. 화무기의 검기는 그녀의 전신석 화공을 뚫었지만 그 과정에서 궤적이 약간 틀어졌다. 덕분에 내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갈 수 있었다. 화무기는 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지.
이안의 희생과 그의 오만이 나를 살렸다. 고맙다, 이안. 그녀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당시 나는 그녀를 그저 호위무사 중 하나로 여겼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 듯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오늘 비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거울 속이 아닌 진짜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 기억 속 그녀와 현실의 그녀는 차이가 있었다. 생각보다 덩치가 크군. 나는 어릴 적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눈매에 우뚝한 코, 웃는 모습이 참 예뻤던 인형 같은 아이. 이대로만 자란다면 천하제일미가 될 거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그 예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과체중이 되어 나타났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쪄 있었다. 저 작은 아이는 그때도 지금과 같은 눈빛으로 내게 말했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자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녀의 죄는 마교에서 태어나 호위무사로 길러진 것뿐이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천하제일미가 될 수도 있었던 외모를 포기했는데 나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준 적이 있었던가? 살이 찐 이후로 나는 점점 그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던가? 그녀와의 기억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반면에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거대한 몸을 던져 검기를 막아냈고 그 덕분에 나는 살았다. 이안을 살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이번 회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안, 나도 약속하지. 반드시 전신석화공의 부작용을 없애주겠다. 나는 그녀에게 툭 말을 던졌다.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그녀는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 어째서입니까? 넌 그냥 무사가 아니라 호위무사잖아. 호위무사와 정을 쌓는다는 건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점수를 따는 것과 같지 않나? 비열한 짓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공자님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이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언제나 자기 자신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가족, 그 다음이 호위 대상이어야지. 차라리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 날 지켜줬으면 좋겠군. 이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1순위는 공자님이고 2순위도 공자님입니다. 그리고 제게 가족은 없습니다. 이 고집 센 여자의 충심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 나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이상하시군요. 더 이상한 거 보여줄까?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척척 걸어나가며 말했다. 밥상 뒤엎으러. 나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임주방장을 비롯한 주방 하인들을 전부 불러 일렬로 세웠다. 줄을 선 이들 중 내가 지목한 사람은 이곳에서 3년간 일한 부주방장이었다. 왜 그랬느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 음식에 왜 상공독을 탔냐고 묻고 있다. 그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 아닙니다. 회귀에서 좋은 점은 굳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놈이 왜 독을 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도박에 중독되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부모님 돈에 친구들 돈까지 전부 탕진한 끝에 천마의 핏줄이 먹는 음식에 상공독을 타는 대담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도박이 일이 무서운 것이다. 받은 돈 3,000냥으로 또 도박을 했느냐? 사내는 순간 움찔하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평호가 직접 찾아와 돈을 건넸더냐? 예. 그가 자백하는 순간 나는 단칼에 그의 목을 베었다. 싹둑. 회귀하고 처음으로 한 살인이었지만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악이라 여긴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고통 없이 죽여준 것이 내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였다. 전생에서도 그는 오늘 죽었다. 비무가 있던 날 밤 도박장에서 칼에 찔려 죽었지. 입막음을 위해 구평호가 보낸 자객의 칼날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음식에 독을 탄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한 번 용서하면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를 뿐이다. 하필이면 요리사가 음식에 독을 타다니. 내 말에 임주방장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었다. 송구합니다. 도련님,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이게 왜 임주방장 책임입니까? 독을 탄 놈 잘못이지.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임주방장, 본가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게 우리 아버지 탓입니까? 예?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임주방장 탓이라 하십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 저녁으로 닭고기 칼국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먹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몇십 년 만인가. 하지만 그저께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임 주방장. 내 손엔 아직 칼이 들려 있어. 피가 뚝뚝 흐르는.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방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안이 다급하게 물었다. 송구합니다. 도련님을 호위하는 제 잘못입니다. 왜 다들 제 잘못이라고 안달이지? 책임지는 병이라도 걸렸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 일을 가문 전체에 퍼뜨려라. 구평호가 사주했고 독을 탄 요리사는 내가 배웠다고. 혈천도마 측에서는 부인할 것입니다. 상관없다. 여기서 보고들은 눈과 귀가 많으니까. 주방 식솔들이 전부 봤으니 부인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더러운 짓을 했으면 나쁜 소문이 나야지. 소문을 퍼뜨려 가문이 개들이 상공하고 지저댔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가자. 내 뒤를 따르던 이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오늘 도련님은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모시는 그녀가 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이다. 안 하던 농담을 하시고 행동이나 말투도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어. 갑자기요? 그래, 갑자기.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계기가 생기면 확 바뀌는 거지. 그게 어렵고 드문 일이라 다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가자. 나는 그녀가 그 계기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게 다 필요합니까? 이안은 내가 아버지와의 사냥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고 놀랐다. 나는 준비한 물건들을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 차곡차곡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해. 도련님께서 야영에 재주가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안아, 이 본가에서 나만큼 야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지. 부디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더욱 없었다. 그렇게 만드셔야죠. 잘 될 겁니다. 이안은 웃으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지독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대회귀술의 재료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재료가 있어야 할 곳에 없어서 사방을 떠도는 꿈이었다. 그때 이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잠결에 소리라도 질렀나 보다. 안 괜찮아. 더러운 꿈을 꿨거든. 무슨 꿈을 꾸셨기에 그러십니까? 내 처지에 비유하자면 말단 무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꿈이랄까? 아,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침상에 앉은 채 나는 벽에 기댄 청동 거울을 보았다. 꿈은 꿈일 뿐이라고 말하듯 그 속에는 젊어진 내 모습이 보였다. 젊어진 내 모습을 보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다시 이렇게 젊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매일 악몽을 꿔도 상관없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분과 함께하는 여정이라서 그래. 저라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습니다. 세수 좀 해야겠다. 새 무복 한 벌 준비해줘. 예, 지난 생에서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회귀하면 어떻게 할지 상상하곤 했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상상 속에서 회귀 이틀째에 아버지와 사냥을 나가는 일은 없었다. 내 본능적인 선택이 옳았는지는 사냥이 끝나는 순간 알게 되겠지.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커다란 가죽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천마전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냥터까지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본교 뒤편에 있는 산은 험준하기로 유명했고 곳곳에 방어 진법과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애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이 인적 드문 곳에는 아버지와 나 단둘뿐이었다. 아, 셋인가. 아버지의 호위 무사인 휘가 어딘가에 숨어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를 휘숙부님이라고 불렀다. 어릴 때는 자주 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를 볼 기회가 줄어들었다.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호위 무사, 휘. 내게 이안이 있다면 아버지에게는 휘가 있었다. 기운을 끌어올려 주위를 샅샅이 살폈지만 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은신술의 최고 경지에 오른 고수다웠다. 물론 그런 휘마저도 그날 화무기의 손에 죽었다.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건넨 첫마디는 이것이었다. 그 거추장스러운 짐은 뭐냐? 내 몸만 한 가죽 주머니를 짊어지고 있었다. 며칠간 필요할 물건들입니다. 며칠? 나는 하루만 있다가 내려갈 생각인데
하지만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의 사냥이 너무 즐거워서 며칠 더 머물고 싶어질 수도 있죠. 아버지의 표정에는 그럴 리가 있겠냐는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허황된 꿈을 꾸는구나. 아버지와 함께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를 말이 아주 적은 분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생각보다 말이 훨씬 많으셨다. 생각보다 괜찮더구나. 구평호와의 대련에서 보여준 내 실력을 평가하는 말이었다. 비록 내공은 부족했어도 회귀 전이 삶에서 쌓아올린 기술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굳이 아버지를 속이려 들지는 않았다.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이더구나. 분위기를 타서 농담을 덧붙였다. 저는 하트라는 고양이가 아니라 발톱을 숨긴 맹수입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맹수라면 발톱을 왜 숨기느냐? 아, 그 관점을 생각 못했네요. 그러니 고양이라는 거다. 몸을 돌리려던 아버지가 문득 물었다. 비천신검은 어디까지 익혔느냐? 비천신검은 천마의 혈통에게 전수되는 무공이다. 오직 천마에게만 전수되는 그것마공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마종들이 익히는 무공과 비슷한 수준의 최상급 무공으로 뽑혔다. 물론 더 높은 수준의 무공을 익힌다고 해서 무조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한 무공으로도 강한 무공을 가진 상대를 죽일 수 있었다.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성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손가락 끝에서 한 줄기 지품이 쏟아져 나와 내 뺨을 스쳤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았다면 뺨에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가 정말 대성을 이끌었구나. 나는 지품을 스쳐 얼얼한 뺨을 움직이며 소리치듯 물었다. 세상에, 믿지도 않으시면서 지품을 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못 피했으면 어쩌시려고요? 거짓말한 대가를 치렀듯이 대성의 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테니 아버지를 닮은 이 잘생긴 얼굴의 흉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호웃음을 친 아버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게 당연하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얼굴에 망설임 없이 지풍을 쏜단 말인가? 죽지는 않겠지만 피하지 못했다면 큰 상처가 남았을 공격이었다. 앞서 걷던 아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 나이에 대성에 이르다니 대단하다. 과거에 나는 30이 훌쩍 넘어서야 대성에 이르렀으니 아버지가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어쨌든 무공에 있어서는 진지한 아버지였기에 그 칭찬은 최고의 찬사였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대화 없이 산을 올랐다. 만약 이런 식으로 방 안에 대화 없이 있었다면 숨이 막혔을 것이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행위는 달랐다. 그저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오랜 침묵을 깬 것은 나였다. 사냥은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잠깐의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다. 형님에게 배웠다. 제게 큰아버지가 계셨습니까? 죽었다. 내 손에 내 나이 때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례적인 위로의 말 대신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를 차갑게 잠시 쏘아보던 아버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에 어찌 상처가 없었을까? 전생에서 여러 번 보았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상처는 더 깊은 법이다. 그래서 나는 마치 공기를 쬐듯 그렇게 불쑥 말해버린 것이다. 전생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다. 시체는 묻어도 마음의 상처는 묻지 말라.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나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의 위력을 알았다. 형을 죽이지 않고는 후계 다툼에서 이긴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내 대답은 단호했다. 저에게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전보다 더 차가워진 시선이었지만 나는 할 말을 했다. 아버지께서도 못하신 일을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걱정할 만한 형님을 주셨어야죠. 아시지 않습니까? 제 형님이 얼마나 비열하고 강인한 인간인지.
없는 데서 욕하는 대중은 좋구나. 욕먹어 마땅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앞으로 형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 저지를 짓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는 병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편히 앉아서 형을 욕하고 있구나. 천마신교의 대공자식이나 되는 분이 병방은커녕 중앙교육의 가장 높은 곳에 갇힌다 해도 고생할 리 없습니다. 저는 현재 아버지의 명을 받고 활동 중이었다. 이 시기의 형은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자체로도 꽤 유명했기에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신뢰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마인들이 형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있었다. 형님은 절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형님을 살려두고 후계자가 되려는 것은 어리석은 오만입니다. 나를 보는 아버지의 표정에는 네가 이런 아이였던가 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 시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포스트로프. 아버지가 다시 듣기 시작했다. 나는 전생에 결혼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이란 존재가 사내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기에 궁금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얼마나 산을 올랐을까? 아버지의 시골에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먼 곳을 향해 손가락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보이느냐? 눈을 크게 떴지만 빽빽한 숨만 보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보인다. 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녁거리다. 그렇다면 잡아야 합니다. 가죽 주머니에 걸려있던 활을 꺼내자 아버지가 나의 섣부른 행동을 막았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찌 잡아서느냐? 우선 눈을 감고 주위를 느껴보아라. 예. 고수들은 주변 공기의 파동으로 상대를 가늠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상대의 기운이다. 주위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단 하나. 아버지의 기운뿐이었다. 고요했다. 그리고 그렇기에 무서웠다. 나는 기운이 고요했을 때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바다속에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태풍이 잠들어 있었다. 이제 길을 한 줄기 내보내보아라. 딱 한 줄기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길을 한 줄기 뽑아냈다. 천천히 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내 몸을 실타래라 생각하고 천천히 뽑아내는 것이다. 회귀전이 삶에서는 이렇게 실처럼 가는 길을 뽑아낸 적이 없었다. 길을 발산하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기운으로 상대의 존재감을 압도하기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발산하고 있었다. 더 가늘게 흐너지면 안 돼. 아포스트로프. 몸에서 발산된 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옆에서 아버지가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길을 뻗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기가 무언가에 닿았다. 닿았느냐? 아버지는 내가 알아차린 것과 거의 동시에 내 기가 무언가에 닿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 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왔다. 정말 그냥 느낌이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나무였다. 그 주변을 훑어보아라. 천천히 마치 실처리에서 실이 다 풀려 빠져나가기 직전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길을 더 뻗어 주변을 탐색했다. 그러자 나무 아래에서 살아있는 기운을 발견했다. 혹시 멧돼지인가? 아포스트로피. 아버지가 대답이 없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면 돈은 없다. 털이 뻣뻣하고 몸이 긴 것이 멧돼지 같았습니다. 멧돼지가 맞다. 나는 내 귀가 닿았던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숲속에 있는 멧돼지를 찾아낸 것이다. 처음부터 이 거리에서 감지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직접 겪고도 아버지는 믿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면 방금 전의 기술은 사냥에 필요한 잡기술 정도가 아니었다. 누구나도 응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기였다. 제가 실패하면 놀리려고 하셨던 거죠. 당연히 실패했어야 하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조차도 처음에는 못했다. 하지만 저는 천무지체이지 않습니까? 천무지체라는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때 나는 천무지체에 관해 아버지에게 이런 원망을 품고 있었다. 강함을 그토록 추구하며 강한 후계자를 찾기 위해 자식들마저 짓밟을 수 있는 문제를 찾으려 무슨 계획까지 여는 당신이 어째서 천무지체인 나를 내버려 두었는가? 왜 나를 지원해주지 않았는가? 아포스트로피.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路上的 그래, 尘 과거의 埃 나는 그토록 좀스러웠다. 却 하지만 恰 이제는 逢 안다. 烈 세상은 나 魂 혼자만의 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墨 내 천무지체를 下 특별하게 山 대우해달라고 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云 눈물을 墨 위해 见 나 他 자신을 虽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瘦 것을. 却 그 也 특별함 위에 모두의 기대와 염원이 실릴 때 비로소 천무지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뭐 하느냐? 오늘 밤은 굴물 安 작전이야. 言 나는 宗 힘과 门 시위를 计 받으며 이적이 느껴진 곳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哪怕 어둠 指 속에서 尖 모닥불이 被 타오르고 火 있었고 灼 위에서는 伤， 잘 손질된 멧돼지 人 고기가 神 들어가고 因 있었다. 强行 무슨 修 성질은 어째 炼 배웠느냐? 真道， 책으로 배웠습니다. 예, 책으로 배운 성의 농치는 솜씨가 제법이구나. 아버지, 저는 혼자서 멧돼지를 수백 마리는 잡아먹었을 겁니다. 나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지금 깔고 앉으신 이거 巅峰 제가 아부하려고 준비한 开 겁니다. 放 여기까지 是 힘들고 一 들고 온 个 보람이 있네요. 凡 아버지는 내가 가죽 见 주머니에 不 넣어온 是 호랑이 가죽 大 위에 앉아 있었다. 惊 내 魂 자랑에 아버지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이 吞噬 웃음이 저렇게 잘 以 어울리기도 自 힘든데 身 아버지는 为 그 压 어려운 걸 迫， 아무렇지 않게 해냈다. 让 나와 他 사냥을 하고 本 싶다고 한 게 내게 잘 보여서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였나? 与 아닙니다. 그런 건 아버지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안다니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후계자로 뽑힐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구나. 물론 욕심 많고 잔인하고 성질 더러운 형님이 강해하겠지만요. 또 위에서 형님 힘을 드는구나. 해야죠.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 앞에서 대놓고 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집안의 평화로운 우애를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정하셨어야죠. 照单 후계자는 全 누구누구니? 收， 너희는 딴 생각 하지 连 말라고요. 炮 그렇게 정해마도 싸우고 三 죽이고 난리가 많은 게 후계자 싸움 每 아닙니까? 份 나와 사냥을 都 하고 싶다고 한 出 이유는 于 무엇이냐? 前进，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도 배워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더 还没 강해져서요. 有 내 자리를 노릴 것이냐고 묻는 듯한 아버지의 도발적인 这 시선에 份 나는 재빨리 贪 대답했다. 婪，恰恰 제가 戳 강해지려는 中了 이유는 청마가 更 되기 加 위함이 的 아닙니다. 心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고 왜요? 제가 청마 자리를 노리느라 청춘을 낭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저 후계자가 되어 천마의 무공을 배울 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아버지 눈에는 형님이나 나나 아직 후계자가 되기엔 어이없을 정도로 看 적경 似 미달일 것이다. 是床上 실제로 的 아버지는 杀 10년쯤 心， 뒤에 형님을 후계자로 实 정했다. 则是 지금의 念 나로서는 天 10년을 老 기다릴 수 祖 없다. 以 숨을 为 실력자인 之 것만으로는 一境， 부족하다. 이제 주머니 속의 송곳을 꺼내 여기저기 찔러볼 때가 된 有 것이다. 志 그러기 顿 위해서 天 하루빨리 向 무행마마를 亡灵 전수받아 地 대성을 刻 이루어야 骨 한다. 铭 아니, 状。 그 이상의 경제에 我 올라야 愿 한다. 为你 십성 대성을 扛 이룬 下 아버지조차 滔 형님에게 天 피했으니 压力， 나는 12성 대성을 只 이루어야만 求 한다. 你接 가끔 下 상상합니다. 炼 살면서 魂 정말 죽이고 梦 싶을 만큼 패고 싶은 놈을 亡 만났는데 灵的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被 강해지고 城 싶습니다. 门老 아버지의 祖 표정에는 面 변화가 前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두 我 번째 可 이유는 受 아버지와 到 단둘이 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情 처음이지 囊 않습니까? 相 아버지의 守， 입가에 다시 炼 웃음이 짙어졌다. 魂一 그런 하찮은 감상에 젖어 있다간 죽기 식상이다. 천하제일인과 함께하는데 어찌 하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천하제일의 노래가 되고 술을 마시면 천하제일의 술이 될 燃 겁니다. 烧寿 심지어 元， 우리가 똥을 召 싸고 唤 됐다. 三 네, 经 한 시간 동안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자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마 아버지 앞에서 웃어보인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저 차갑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면